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심리TV의 화탁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명리를 할 때 그 12운성을 배울 때요. 왜 음일간의 12운성은 역행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본 방송에서도 그렇고 좀 의문점이 아직도 12운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음천간. 양은 그냥 순행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실제 사주를 볼 때도 양일간에게는 12운성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는 맞는데, 음일간에게 적용할 때는 좀 맞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고, 사실은 그리고 12운성이 제왕이라고 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게 세다라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이 전반적으로 세다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인간의 성격을 사실 보는 해석법도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제 옛날 12운성 영상에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요즘 음일간도 그 순행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보셨냐 그랬더니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그걸 정리를 했는데, 저는 조금 이 방법이요. 이 기존의 어플에서나 기존에 쓰고 있는 방식은 음천간이요. 역행하는 그쪽이 대부분의 설인데, 제가 이걸 처음에 저도 이해를 좀 못했는데, 이 순행하는, 양일간과 같이 순행하는 측면을 보고 훨씬 더 오행에 대해서 이해를 폭넓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다라고 100%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수긍이 갈 만한 게 음천간 순행 설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분하고 하나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월에 여기에서 일양이 하나 생기면서 일양옴이 되는데, 이때 생기는 이 일양이 이제 병화예요. 그래서 병화의 태지가 자월입니다. 여기에서 자란 병화가 무럭무럭 자라서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이 되죠. 여기 이런 이 양일간의 순행은 별 문제가 없어요. 겨울에 맺혀서 잉태를 해서 여름에 최고점에서 제왕, 가장 센 기운이 돼요. 반대의 계절에서 잉태돼서 본인의 계절에 활짝 피는 게 양이에요. 마찬가지로 반대의 계절, 여기가 간목의 태지예요. 봄하고 반대죠. 가을의 계절에서 그것도 가을의 왕지에서 맺혀서 여기서부터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이 돼요. 이렇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경금도 반대의 계절, 여기가 경금의 태지예요. 잉태가 돼요. 그래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이렇게 가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근데 이제 기존의 방법은 양은 똑같고요. 이제 음일간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쪽이 봄이고 목이 강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여기서 장생을 해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이렇게 돼서 묘하고 인이 간목이든 을목이든 두 개의 최고로 센 저도 처음에 사실은 명리 공부할 때 이렇게 너무 이해가 사실은 그래서 봄에 목이 강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 역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데 네 이제 그 순행하는 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의 역행설은 뭐냐면 사지, 그러니까는 볼게요. 양의 사지, 양이 죽는 게 여기가 죄송해요. 태, 절, 묘. 네네네. 여기가 사지네요. 간목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음생, 양사. 음일가는 태어난다? 어디서?
양일간이 사지에서 양이 죽으면서 음이 장생을 해서 태지랑은 달리 장생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온다. 이런 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순행한다라는 설은 이제 지금부터 정신을 좀 차리시고 보셔야 돼요. 기존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자, 양이 제왕일 때, 양이 가장 셀 때 음이 맺힌다. 여기가 지금 병화의 제왕이죠. 여기가 정화의 태지가 된다. 우리가 그 태극 무늬에서도 보셨듯이 이렇게 보시면 태극 무늬는 조금 그거 할게요. 제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제가 딴 거랑 헷갈렸어요. 예. 양기가 팽창할 만큼 팽창하면 이제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고 줄어들게 되거든요. 제왕까지 가고 이제 그 쇠지에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가장 팽창하는 이때에 정화라는 음의 양이 딱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양은 기죠. 기가 충분히 가는 꼭지점에서 이제 얘는 쇠하고 여기에서 이제 음질이 음이 태어나서 음기라고 할까요? 음질이라니까 웃기네요. 하여튼 음의 그 에너지가 태어나서 이걸 이제 갈무리하는 거죠.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들으시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화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태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양이고요. 여기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이 돼요. 자수에서 정화가 제왕이 돼요. 여기는 임수도 여기서 제왕이죠. 네, 임수도 여기서 제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한겨울에 자수에서 정화가 제왕이 되냐? 저도 사실은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여름이 가장 화의 계절이고 화가 강하고 그러면 음과 질이 같이 여기에서 강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했는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 보시면 자 여기가 만약에 화의 음과 양이 여기서 걸록 제왕이면 화기운은 위로 떠 있는 아이들이에요. 화는 원래 가벼워서 위로 가요. 그리고 수가 여기에서 임수와 자수가 여기에서 임수와 계수가 여기에서 제왕이고 걸록이면 얘는 찬기운으로 계속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화 기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수화 기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탄생이 안 돼요. 이해되실까요? 너무 찬 데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기존의 방식이면 여기서 정화가 완전히 약하고 이 자월에요. 여기서 병화가 그냥 딱 맺혀요. 태지예요. 태지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빛이 거의 없어요. 그럼 다 얼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 확장하는 빛 에너지가 여기서 절정을 찍은 다음에는 이제 그게 뭉쳐져서 열 에너지가 이 뒤에서 곡식을 익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찬 기운을 이 아이가 조금은 중화시켜주는,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야 온도가 그래도 너무 떨어지지 않게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겨울생들의 정화가 생활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전에 정화는 임수 옆에서 빛을 발한다는 게 임정합 때문도 있지만 임수가 겨울을 관장하잖아요. 그리고 어둠이고요. 어둠 속에서 정화가 가치가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이 돼요. 한여름에 정화요? 한여름에 모닥불 또는 한낮에 그 불빛 별로 가치나 어떤 존재의 가치가 얕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고전에 이거 그게 무슨 얘기인가를 이제서야 제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임수협회의 정화를 단지 뭐 호수협회, 모닥불 이렇게 비유하지만 그 비유는 너무 얕은 비유고요. 고전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얕은 그걸로만 해놓은 같지는 않아요. 이 명리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신 분들이 그렇게
네네네. 가벼웠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얕았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임수가 셀 때 정화도 세야 임정합으로 새로운 어떤 그 생명을 잉태해서 봄 되면 이렇게 밖으로 해놓는구나. 이때가 장생, 여기가 이제 목에 간목의 장생, 여기서 태어나죠. 자, 반대로 그러면은 볼게요. 이제 화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밤에 촛불이 빛을 발합니까? 낮에 촛불을 발하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에 정화가 훨씬 더 가치 있어요. 그리고 정화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강하다라는 게 이 정화에게 좋냐? 자, 쓸모는 더 있겠죠. 쓸모가 있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더 바쁠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병화가 활짝 핀 밑에서 정화가 사실은 할 일이 뭔가가 있을까요, 여름에? 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니어도 비출 존재가 있어서 본인이 할 일이 없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가 주목을 못 받는 그런 것도 돼요. 근데 겨울에 자기가 쓸모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정화는 여기에서 훨씬 더 자기 에너지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맞는 거예요. 전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개수는 여기에서 이제 제왕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이 한여름에 무슨 개수가 힘이 있냐? 만약에 이 한여름에 수의 그 음의 기운인 개수가 약하면 어떻게 된다? 농작물이 다 타버린다. 네. 개수가, 그래서 여름에 비 안 오면 가뭄인 거예요. 겨울에 비 오는 것보다 여름에 비 오는 게 더 뭐랄까 반갑죠. 왜냐면 얘는 화를 식혀주고 곡식을 또 메마르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 비 안 내리는 여름에 곡식 그 가뭄 들어가지고 가을에 별로 얻을 게 없잖아요. 근데 겨울에 비 많이 오면 춥기만 합니다. 그런 이치로 생각하시면. 대신 개수 입장에서는 이 한여름에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겨울생 개수보다는 봄이나 여름생 개수들이 할 일이 더 사실은 많다, 바쁘다. 저는 이렇게 봐요. 특히 여름생. 그리고 반대로요, 이제 요거는 좀 이해하지. 을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에서요, 기존의 이 역행하는 거는 여기가 절지였는데 여기가 제왕이에요. 네. 유금이라는 경금에 가장 강할 때, 경금은 사실은 겉해를 담당하는 아이예요. 겉해를 딱딱하게 하는. 그것이 최고봉에 이를 때 을목이 여기서도 제왕을 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 오행이라는 게 우리가 목화토금수를 따로 떨어놓지만 결국 수체가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을생 을목들은 거의 경금이 비슷해요. 을경합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겉에가 딱딱해진 나무예요. 수기가 다 빠지고. 그래서 가을생들 을목 보세요. 엄청 경금 같습니다. 경금생 봄생들 경금 보세요. 목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봄에 말랑말랑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을목이 강하겠습니까? 이 유금이라는 이 바위나 아스팔트 위에서 피어오르는 그 을목이 더 강하겠습니까? 그런 비유도 저는 된다고 봐요. 고생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견디면, 그래서 사실 을류일주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살 수 있는 일주가 을류일주라고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자, 신금은 여기서 제왕이에요. 무슨 소리냐? 묘목에서 무슨 신금이 제왕이냐? 경금은 겉을 딱딱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어떤 에너지를 단단하게 구성하는 게 신금인데, 만약에 목기운이라는 게 원래 수체가 밖으로 나오는 게 목이에요. 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수체가 금이라는 안에가 단단하게 여문 에너지가 없으면 밖으로 뚫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봄에도 금기운이 있고 여름에도 수기운이 있고 가을에도 목기운이 있고 겨울에도 화기운이 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여기나 사실은 계속해서 수체가 변화해서 가는 거지, 그거를 이제 갑을 이렇게 하는 거지, 갑 따로 있고 경금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초보이신 분들은 아직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다는 게 좀 쉽지는 않으실 텐데 어느 정도 명리가 조금 기초가 되신 분들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참, 그리고 12운성도요. 여기가 제왕이면 여기가 절지거든요. 이 두 개도 사실은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괜히 음력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겉이 딱딱한 아이들이 속이 물렁해요. 그 겉에 딱딱한 호두 까면 그 안에 상대적으로 말랑한 게 있고요. 복숭아 겉에 부드럽지만 들어가 보면 상대적으로 딱딱한 씨가 있죠. 뭐든지 이제 상대적인데 제왕을 끼고 있어서 이 사람이 언제나 제왕이 아니라 밖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사회성이 제왕이다 그럼 집에 와서는 절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아 근데 절지라고 해서 어머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다? 이 절이 밖에서 절이라면 집에 와서는 또 활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밖이랑 집이랑. 근데 사람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 모습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오행,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개그맨들이 밖에서 많이 웃기면 집에 와서 하기 싫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밖에서 자기 에너지를 다 뺐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그 이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반대인 것 같지만 네, 극과 극은 통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12운성이 반대의 아이들에 있는 그 아이들끼리 통해요. 장생지, 생지의 반대는 사지예요. 태어남과 죽음이에요. 장생지 놓고 있으면 되게 뭐 아이 같고 순수하다. 근데 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 고민, 생각, 철학적 이런 거 있습니다. 음일간 분들 한번 본인들의 대입을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거는 목기운은 봄에만 강하다라는 잘못된 거. 양기운은 봄에 강해요. 간목은.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이 겉에를 다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물기 빠져들고 단단해져요. 그래서 봄에 있는 나무들은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연해요. 약하죠, 사실은. 근데 가을철 나무 보세요. 빳빳하죠. 물기 다 빠져 있어서. 그게 이제 을목이 여기에서 제왕, 금처럼 단단해지는, 껍데기가 단단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제다라는 겁니다. 모르겠네요. 이 방송을 보고 또 밑에 토론할 수 있는 댓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음양오행을 보이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이제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순행설을 딱 한 순간 음양이 좀 많이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역행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해를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화는 위로 올라가고 수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화기운이 부족하면 얘네는 섞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화기운과 수기운이 너무 찬 지역에 사람 못 살고 화기운이 너무 극한 아프리카나 뭐 사막지대에 생명이 살기가 힘든 그런 기제죠. 극지방들. 근데 나머지는 다 이런 아이들이 서로 상제,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기질이고 사실 우리가 사는 우리도 그렇고 보여지는 모든 생명체는 수체의 변화다. 그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변한다.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유하잖아요. 말랑말랑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죠. 네, 을목의 경금화. 예, 그래서 을경합 있으신 분들 보세요. 을목 같지 않고 경금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지지에 이제 금이 있냐 없느냐에 또 따라서. 네네네. 네, 오늘 12운성 순행이냐 역행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는 순행편에 조금 더 공감을 한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국위 선생님들이 이제 그대로 거의 대부분 분들이 중급반으로 이제 올라가실 시기가 돼서 중급반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중급반은 좀 고전을 조금 더 완전 디테일은 아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고전 공부를 조금 더 들어가는 수업이 될 거예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